서울대학교 특수교육과 장애아 가족지원 동아리 그루터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루터기의 공동대표 오연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먼저 세미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시간과 일정을 확인하고 여러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당연한 단계가 불편함을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내가 눈이 조금 안 보인다고 해서 귀가 좀 안 들린다고 해서 항상 장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섬에서는 수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섬에서 태어난 청각장애 아동은 청각장애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를 만드는 것도 결국 사회이고 장애를 없애는 것 또한 사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이들은 사회적 불이익, 즉 앞에서 언급한 불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들의 사회적 욕구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진정한 사회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특히 장애 아동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 문화, 정보 접근, 이동적 측면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 측면과 관련한 UN 아동권리 협약의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각 측면별로 장애 아동의 사회 통합을 위한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장애 아동이 어떻게 하면 사회 통합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구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교육적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육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육을 인간이 타고난 품성과 소질을 개발하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사람들은 교육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장애 아동들은 그 노력에 있어서 소외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장애 아동의 동등한 교육적 기회를 누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아동을 바라봤을 때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큰 돈과 혹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이 같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조금의 교육적 수정을 통해서 그 권리를 누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확대경과 확대도서 등 아동이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한다거나 혹은 아동에게 맞는 학습 난이도를 조정함으로써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 있어서 통합교육을 그 배경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통합교육은 장애 아동이 자신의 장애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고 일반 교육 내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통합교육을 통해서 장애 아동은 사회적 통합에 대한 인식을 아래로 삼아 사회적 능력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아동뿐 아니라 일반 아동은 이 사회의 주체가 무엇인지, 사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장애아동과 일반 아동은 모두 통합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혜택을 가장 잘 받은 예로 수원의 한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 유치원에서는 교육을 통하여 아동들이 장애는 차별이 아닌 다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 다 떨리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룹터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통합교육이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약 50%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의 수를 줄이고 그 대신 정교사의 수를 늘려 일반 아동 또는 장애 아동이 동등하게 교육적 질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로는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이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기관 간 협력을 공고하게 하는 것을 그 방안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교사와 학부모 대상으로 일반적이고 당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장애인의 교육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프랑스에서 어떻게 중산층을 정의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프랑스에서는 중산층을 세계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 나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한 가지 이상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이처럼 문화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이며 문화로 인해서 인간의 삶의 질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한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90% 이상이 자신의 여가 생활로 TV 시청을 체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일반 사람들의 4분의 1 정도가 되는 가량만이 TV 시청을 자신들의 여가 생활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실내 여가 생활을 즐기거나 혹은 TV 시청을 남들보다 더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외부 활동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을 때 그것을 원한다는 사람들이 61.1%나 됐기 때문입니다. 즉,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장애인들이 외부 활동에 대한 욕구를 외부적 환경에 의한 제한, 장애물로 인하여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와는 다르게 장애인 문화 프로그램이 다양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한 예로서 어떤 영화관에서는 매월 셋째 주 3회 화면 해설과 자막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영화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드래곤 플라이트 게임 대회라는 것이 열렸었는데요. 드래곤 플라이트는 간단한 조작으로서 수행이 가능한 게임 프로그램입니다. 중증 지체 장애인들은 이 게임을 자신의 역량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게임 매치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 혹은 시설에 대해서 미비함은 아직 너무 큽니다. 이 표에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화재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화재는 일반 아동이 그곳에 가서 역사적인 사실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여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배움터입니다. 하지만 장애 아동들에게는 그저 가보고는 싶지만 갈 엄두가 안 나고 그리고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일 뿐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효과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자 도서관 또한 그 실효성에 매우 의심됩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해독하는 그 퍼센트가 겨우 절반에 다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결과를 보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는 많은 장애인 편의시설 혹은 편의에 의한 그런 지원들이 어쩌면 장애인들의 시선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시선에 맞추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애 아동의 그리고 장애인들의 욕구와 현실적인 필요성에 맞추어 편의시설과 문화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문화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시설 등에서 장애인 전용 시설을 갖추어 그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적 측면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 접근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 접근은 정보 자체를 접하고 정보를 이용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장애 아동 및 장애인들은 이러한 정보 접근 측면에서 다양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정보와 교육을 받고자 하였고, 그리고 지적장애인들만을 위해서 낮은 수준의 교육이 아니라 일반 아동들과 비슷한 다양한 난이도의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적 측면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 접하는 이 정보가 공신력이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알고자 하였으며, 그리고 내가 질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지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자 하였고, 인터넷 자체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 접근에 있어서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지리드 페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습장애나 지적장애인들과 같이 인지적 기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다 접근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페이지입니다. 간단한 단어와 단순한 상징들을 통하여 인터넷 자체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런던 올림픽 공식 페이지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지적장애인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발행한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간단한 단어들과 단순한 상징들로 우리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충분히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지적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영어를 못하는 외국인, 그리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약자들에게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와 어플리케이션들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한 시각장애학교 교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5명의 시각장애 학생 중 4명의 학생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지원 체제의 핸드폰의 경우에는 음성 지원이 제한적이고 그 과정 역시 매우 복잡하여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역시 음성 정보가 지원되지 않거나 지원되어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2011년 한국형 웹 접근성 컨텐츠 지침이 발행되었으나 그 강제성이 부족하여서 지금은 제작자들의 재량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웹 접근성을 완벽히 갖춘 홈페이지를 시범적으로 개설해보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런던 올림픽 홈페이지처럼 대외적이고 공식적인 페이지를 시범적으로 완벽히 만들어 본다면 이는 홍보 효과와 함께 파급 효과를 지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장애 아동들이 정보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방안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생 봉사자들을 활용하여서 장애 아동이 정보를 찾을 때 보조적인 도움을 준다거나 정보 지원 멘토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시각장애,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인지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경로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이지 리드 페이지처럼 그 아이들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동적 측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이란 내가 나의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가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과연 이런 이동적 접근이 왜 하필이면 장애아동에게 이토록 강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이들은 이곳저곳을 다니고 이것저것을 살펴보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움직임으로써 자립심과 자존감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탐구 활동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서 몸이 불편하거나 몸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장애아동에게 더더욱 안전한 경로의 이동 서비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애아동의 이동적 접근을 위한 지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의 한 방식으로 유니버셜 디자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즉 보편적 설계란 우리가 시설과 제품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 또는 노약자들에게 따로 추가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또 다른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물건, 그 시설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력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니버셜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다니는 화장실의 사진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뿐 아니라 장애인 또는 영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침대 그리고 안전바들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영유아, 노약자, 일반인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본과 한국의 교통안전시설물을 비교한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부딪힐 것을 예비하여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사례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배수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혹시나 휠체어나 유모차에 바퀴가 끼이지 않도록 매우 촘촘히 디자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전표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이동률을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특수학교, 즉 장애아동만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는 평균 시설률이 98%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의 경우 91%의 시설률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이 계단과 화장실을 혼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때 그 아이들의 심경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단순히 몇 %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아동의, 단 한 학교에 또 여유가 없게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도로 안전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턱이라고 알고 있는 연석 경사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규에 따르면 연석 경사로는 2cm 이하로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 아동이 휠체어를 이끌에 있어서 2cm는 매우 높은 장애물입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실제적인 필요와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의 이동적 측면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각종 정책들의 실제적인 진행을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장애 아동 및 장애인의 대중교통 사용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일부 지역에 소수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둘째, 장애 아동의 필요한 욕구를 알고 제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 낮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낮았다고 생각했던 2cm도 아이들에게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단 한 명의 아이들도 학교 시설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저희는 장애 아동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장애 아동의 욕과 필요를 제대로 알고 그들에게 지원을 매우 사소하고 개인적인 분야부터 거시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와 지원은 장애 아동만을 위한 것일까요? 장애 아동을 위한 사회 문화는 나아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 문화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그리고 최근 청소년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조금 더 따뜻한 기성세대가 되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여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저희가 어떠한 위험이나 손상을 입더라도 저희를 내치지 않고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로 그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이화여자대학교 그루터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루터기에서 질의응답할 거 장애 아니에요? 아동의 그런 진정한 사회 통합을